안녕하세요. 책 속의 인상적인 구절들을 찾아 소개하는 방송, 책 속의 밑줄입니다. 책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하기보다 다소 주관적이긴 하지만 직접 고른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루는 방송인데요. 문장에 담긴 호흡과 감정, 그리고 세밀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키아벨리의 저작으로 유명한 군주론의 문장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군주론을 쓴 인물이 마키아벨리인 건 누구나 알지만 정작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고전들처럼 작품의 이름과 작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알고 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마키아벨리는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이었습니다. 활동 시기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있는데 군주론을 집필한 배경이 다소 재밌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외교관으로서 공직에 몸담은 때가 공화국 시절인데 안타깝게도 메디치가의 재집권으로 공직에서 축출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쫓겨난 거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바뀐 정권 하에서도 공직 진출을 꿈꿨습니다. 이 부분이 웃긴 건데 이전 정권인 공화국 체제와 이후 메디치가의 독재 체제는 누가 봐도 상성이 맞지 않는 정치 체제인데 계속해서 공직 진출을 바랐다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야욕이 넘치는 인물이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서 메디치가에 헌정한 일은 단순히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했다기보다 메디치가에 잘 보이기 위한 조공 차원에서 행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인재니까 등용해서 써먹길 바란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고 메디치가의 환영을 받아 공직 진출의 활로가 열렸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메디치가의 눈에 드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메디치가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사절로 베네치아로 가면서 복권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메디치 군주정이 붕괴되고 다시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책까지 헌정하면서 아부를 하고 성공이 바로 눈앞이었는데 세상사가 꼬이는 바람에 망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거대 조직뿐만 아니라 중소 단위 조직 체계 그리고 대인 관계의 처세술에 이르기까지 적용의 폭이 넓은 고전을 남겼다는 점은 당대에는 이루지 못했으나 후대의 결실을 맺은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군주론에 담긴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주론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라는 식의 문장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 건 아닌데요. 대신에 그와 유사한 맥락을 지니게 된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픽한 문장을 보면 그 논리의 단초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매사에 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반드시 몰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상황에 따라 악행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장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성악설에 기반한 인간 이해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통치술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폭이 다소 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순순히 통제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압적인 힘이나 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체별 인간 이해 자체가 이러다 보니 대중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데요. 다음으로 제가 픽한 문장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중이란 천성적으로 변덕스럽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중을 설득하기는 쉽지만 설득된 민중의 심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의 심리 자체가 변덕스럽다는 말 자체가 참 깊이 와닿습니다. 사실 대중 혹은 인용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민중을 바라보는 이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견해들로 나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중이라는 집단 주체가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통치론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지만 대중의 심리가 변덕스럽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변덕이라 함은 단순히 감정적이라는 말이 아닐 텐데요. 대중이 얼마나 수시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대중의 정치 지형이나 판세가 짧은 주기로 급변하는 데에는 대중의 본능적인 이해타산이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이유만 해도 그렇죠. 정책의 맹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의 심리 속에는 부동산을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는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일부 투기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말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허덕이다가도 수중에 일단 부동산을 움켜쥐게 되면 시세가 얼마 올랐는지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곤 합니다. 대중의 얼굴이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죠. 때문에 국가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들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룰을 뒤엎는 개혁적 성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군주론에서도 그러한 맥락을 짚은 부분이 있는데요. 잠시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 체제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고 위험하며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것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옛 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은 개혁을 단행하려는 권력자의 적이 되고 새로운 체제에서 이익을 얻게 될 사람들도 고작해야 미온적인 지지를 보낼 뿐입니다. 그들이 미온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현행 체제에 혜택을 받고 있는 적들이 두려워서이기도 하고 또한 늘 회의적인 인간의 속성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군주론에 나타나는 통치술이나 처세술보다는 조직 혹은 집단에 대한 이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대중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는 것이죠. 방금 길게 인용한 대목도 그러한 관심에서 유의 깊게 읽은 문장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통치 방법 모색을 위해서 아주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는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볼 때 통치 체제를 바꾸고 개혁을 단행하는 일이란 정말로 힘에 부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마키아벨리의 입장이고요. 실제 역사에서는 그 힘들다는 개혁의 순간들, 체제 변혁의 순간들이 그럼에도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개인의 출현 때문만은 아니었죠. 기술적, 사회문화적, 전환 시점과 맞물린 이익과 힘의 재분배가 바탕에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키아벨리가 남긴 이 유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500여 년 전 당시 군주론의 문장들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마키아벨리가 힘의 역학들을 분석하면서 주목했던 근본적인 맥락을 현 시대에 적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익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이기주의가 악독한 지도자들이나
자본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들에게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제가 고른 문장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다룬 문장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에 따라 고른 문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하나 뻗어나간 잎사귀를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책 속의 밑줄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속의 밑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